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고, 이제 취소 외 항고 소송으로서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요건과 관련돼서 무효등 확인 소송 교재 맨 끝에 보시면요, 박스가 하나가 있죠. 소송 요건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도의식 체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 대상 적격은 19조 본문, 원고 적격 12조 1문, 협의의 소익은 12조 2문에 근거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피고 적격 13조 1항,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위는 18조에 있었고요. 제소기간은 우리 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법 27조랑 비교했었는데 행정소송법은 20조에 있었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요, 대상 적격 우리 얘기할 때 항고소송상 대상 적격이다라고 해서 항고소송 전반에 대한 논의로 풀어갔었죠. 그래서 38조 1항에서 19조를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은 준용 규정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무효등 확인 소송은 35조, 부작위 확인 소송 36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상 원고 적격은 35조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그다음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 종래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별도의 협의의 소익 논의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협의의 소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항고소송 어떤 소송이든지 간에 협의의 소익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았었고요. 그다음 취소송은 11조 2문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봤었다라고 한다면 무효등 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 전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소송 요건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피고 적격의 경우에 있어서 취소송은 13조 1항에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었었는데요. 무효등 확인 소송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8조 1항에서 18조와 20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분이라고 했을 때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수월하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 소재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네요. 그러면 도의식 체계도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무효등 확인 소송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전제로 재선을 하면 전승을 할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요. 이 간사인가나 저희 단문이 아니라 그냥 두 문자를 따드린 거죠. 두 문자. 그래서 우선 전제로 해서 재선을 하려면 재선, 전승을 할 것임을 전승, 입증해야 할 것이요. 이 간사 아닌가나 간사. 이렇게 해서 무효등 확인 소송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건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행정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미 청구기간을 도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을 거칠 수가 없고요. 행정심판을 거칠 수 없으면 취소성,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 처벌을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독립변수가 심판의 청구기간이 되는 것이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불가증력 발생의 독립변수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했습니다. 그러면 심판 청구 안 되고 그러면 행정심판 안 거친 거니까 소송 제기도 안 되고 그러면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고 이제 그러면 다툴 수가 없는 건데 이럴 때 간사한 인간은 이렇게 합니다. 간사하게 행정심판 청구기간 도과된데도 지도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각하제기를 받아왔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 행정심판 거쳤으니까 소송 받아달라. 이럴 때 제소기간 어떻게 적용돼요? 재결서 정보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취소송을 제기한다.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런 건 간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 되죠. 왜 안 돼?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의 행정심판은 반드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여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똑같이 이번에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간사한 사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간사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꾸 딱상머리에서 머리 굴리는 거죠.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불복도 안 해놓고 나서 뭐 언제든 와갖고 이거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다 받아줘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위법은 한데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취소를 제기해야 되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요.
예, 취소 사유에 그치기 때문에 아직 무효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돼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세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위법성의 정도가. 여러분 위법하면 99%가 취소입니다. 예, 99%가 취소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중심이 취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법한데 그것이 너무 위법해서 무효인 경우에만 무효항해송을 제기하는데 너무 위법한 경우는 예, 아주 극소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이 중심이고 무효항해송이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데요. 취소 사유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에 딱 끊고 이 아래가 뭐요? 이 아래가 적법, 그 다음에 이 위에가 예, 위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걸 이제 다시 반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적법한 경우에서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적법하긴 하지만 뭔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는 있어. 그러면 우리 부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위법한데 그것이 경미한 하자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취소 사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너무 위법하면 우리 그것을 무효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취소까지만 가면은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만 가면 돼? 위법까지만 가면 돼요. 위법까지만. 위법까지만 가면은 최소한 취소기 때문에 인용 판결 해주는 거죠. 취소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효 사유인 경우에 어때요? 인용 판결 나와요? 예, 별도의 이런 취소도 있다고 했죠.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왜? 취소는 위법하고 취소입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무효면요. 예, 주장한 바는 이미 달성하고 예,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용 판결 나올 수 있겠죠. 취소는 최소한 어떻게 위법하기만 하면 인용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 무효 확인송의 경우 어떻게 돼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달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야지만 인용 판결이 나와. 처분이 위법한데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요. 무효 확인송 제기봐야 어떻게 돼요? 아직 무효 사유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돼 버리겠죠.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데 취소 사유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데 취소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행정소법 20조를 38조 1항이 준용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무효확인송이 제소기간 적용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소기간을 피하려고 무효확인송을 제기해요.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면 손은 받아주겠죠? 예, 본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무효는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취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요 법관 아저씨 예? 행정소송법 21조에 보면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무효확인송을 얘기하긴 했지만 취소송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취소송으로 바꿔요. 이러면 취소송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네. 소변경은요. 예,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소송도 적법해야만 합니다. 만약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던 그 시점에 if 가정 취소송을 제기했더라면 그 취소송이 적법한 경우에만 무효확인송을 취소송으로 소송 도중에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간사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예, 뭐예요? 재선을 하면 전승할 것이다. 예, 초선은 좀 약한 거니까 취소송, 재선은 좀 센 거니까 무효항의송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재선을 하면, 즉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면 전승할 것임을 예, 충분히 가능할 것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드린 거고요. 아래 보시면 이 전설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전설은 제소기간을 피해서 무효항의송을 제기한 후 취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려는 치사한 인간을 꾸짖는 충북 괴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북 괴산은 저희 고향이고요. 그래서 전제, 재선, 전승, 입간사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효항의송의 특징적인 부분들이에요. 왼쪽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취소송이랑 무효항의송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좀 편하게 하려고 소송재판, 본안재판, 그 다음에 본안판결, 법원의 판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전제, 전은 뭐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효항의송은 취소송과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고요. 제는 제소기간. 무효항의송에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38조 1항이 20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밑에 재선을 하면에서 제는요. 아이죠. 재량행위의 취소. 재량행위의 취소. 이건 어디 있어요? 행정소송법 27조에 있죠. 과거에는 이제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절.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무제한적인 재량, 백지 재량으로 인정하던 시절에는 재량행위에서는 위법적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정당 부당만 발생한다. 위법이 발생하지 않으면 취소 판결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이라는 게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면 그것도 재량행위긴 하지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행정소송법 2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태 교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봐요? 무하자 재량인사 청구권 규정이라고 보죠. 근데 이 27조가 무효 확인 소송에 준용이 안 돼요.
38조 1항에 보면 27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효일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예, 우리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려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중대 명백성설에 따랐을 때 내용상 중대성, 외관상 객관적 명백성, 그래서 중대 명백성설이었죠? 명백성. 여기서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면 위법성이 굉장히 중대한 위법이고요. 내용상 위법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본다? 무효라고 보겠다. 두 번째,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하지가 않다. 세 번째, 명백하기는 하지만 중대하지가 않다. 네 번째, 위법은 하지만 중대하지도 명백하지도 않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언제를 무효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효에 대한 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이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심지어 중대하고 명백하기까지 해야지만 무효다. 이 기준 제시한 거니까 나머진 다 취소. 나머진 다 취소 사유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재량의 하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량의 하자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량의 하자는 어떨 때 발생해요? 재량권 행사가 불문법에 위반될 때죠. 불문법에 뭐 있었어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라는 도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었습니다. 평신자도 아닌 비평신자, 목동은 뭐예요? 벌을 받는다. 이거죠. 벌을 받아서 다리가 부실해서 죽어버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불문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와 같은 불문법에 위반되면 위법해질 수 있어요. 재량의 하자가 인정될 수 있어. 그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내용상 하자기 때문에 이건 동그라미예요. 불문법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니까 이쪽입니다. 재량의 하자, 불문법 위반은 이쪽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취소사유죠. 여기 밑에 건 뭐가 있어? 명백은 한데 중대하지 않은 경우. 이건 내용상 하자가 아닌 경우를 보면 되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다. 처분 통지서가 왔는데요. 철거 명령한다. 이렇게만 딱 써 있어요. 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이유 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죠. 이유 제시 하는 건 누가 봐도 뻔합니다. 백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명백해. 잘못한 게. 그러나 내용상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 중대성이 인정이 안 되죠. 이런 게 절차상 하자 문제고요. 지금 이제 재량의 하자는 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사유. 그러니까 재량의 하자는 무효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38조 1항은 재량의 하자 2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결 문제. 여러분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의 선결 문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조항이 11조에 있죠? 11조에 처분의 효력 유무는 민사법원도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배울 때 선결 문제라는 논의는 왜 나오는 거다?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것은 전통적 견해에 따랐을 때 이만큼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요만큼이 바로 뭐다? 요게 협의의 공정력이다. 하얀색은 광의 공정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부분이 뭐다? 이 하얀 부분이 바로 이게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바로 이제 선결 문제와 관련 논의되는 거죠?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도 공정력의 일종이란 말이야. 공정력의 정의는 뭐야? 공정력의 정의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건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전체 공정력은 누구나 무단히 누구나 함부로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고 그 다음 이 안에는 그 누구나가 누가 돼요? 협의 공정력은 그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는 처분 상대방이나 제3자, 이해관계인 쪽에 적용되는 공정력이 지금의 협의의 공정력이고, 그 다음, 여기, 이 구성유권적 효력의 누구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기관. 다른 국가기관은 누구야? 권한 없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권한 없는 기관이라는 것은 취소권이 없는 기관을 말하고, 취소권이 있는 기관을 보면 되고, 취소권이 있는 기관은 처분행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취소의 수서법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른 국기관의 대표주자가 누구다? 권한 없는 법원. 취소권이 없는 법원. 누구? 취소의 수서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원. 그러니까 지금 선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의 뭐 당사소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에 본안 재판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죠. 이때 이 선결 문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효인 경우 어때요?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잖아요. 그럴 때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무효 확인성은 무효인 경우에 제기하는 거잖아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죠. 그러면 선결 문제 논의가 발생하지 않죠.
예, 그래서 11조의 선결 문제 규정을 무효학위소송에 준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긴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선결 문제 논의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선결 문제 규정은 무효학위소송에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 다음 전환과 치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의 전환과 치유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뭘 조심하자고 했죠? 치유라는 것과 그다음 전환이라는 것은 뭐 약간의 복습이네요. 그렇죠? 좀 비교를 하셔야 된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하자의 전환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다. 여기 이렇게 얘가 하자가 있다. 이걸 어떻게 바꾼다? 플러스 적법으로 바꾼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제 요게 하자가 있다. 위법이라는 것이고요. 플러스라는 것은 이제 요게 적법이라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자의 치유죠. 하자가 이렇게 치료된 거예요. 이게 하자 치유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 가능하다고 했어요? A라는 처분이 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동그란 위법성 하자가 있고 여기 이렇게 세모의 형태의 하자가 있다. 이런 식이어야지만 이게 하자의 전환이죠? 이런 논의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논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하자를 전환시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해야지만 하자가 전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동그라미의 하자가 세모의 하자로 전환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뭘 말한다? A라는 처분에 이렇게 하자가 있다면 뭐로 바꾸는 것이다? B라는 처분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다. 이것은 하자를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바꾸는 거다. 행정행위를 전환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자의 치유는 어떻게 해요? 하자의 치유는요. A라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자만 치유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이 A라는 처분의 효력이 인정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자 치유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비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이미 취송이 제기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취송 도중에 피고행정청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면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황, 이미 싸움이 붙은 상황을 전제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 처분을 피고행정청이 적법하게 만드는 거죠. 적법하게 만드는 적법성 확보가 그 목적이지만 하자 치유는 뭐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자 치유는 이게 평화주의자예요. 싸우기 싫단 말이죠. 그렇죠? 싸우기 싫어서 그냥 효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자 치유는 뭐야? 위법하기는 하지만 하자는 있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하자는 뭐예요? 이 하자는 취소 사유죠. 유효한 상태. 하자 치유는 취소 사유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요. 아예 그것이 위법 무효인 거예요. 이게 위법 무효인 건데 또 다른 처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적법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을 전환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이건 무효인 경우에 논의되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뭐냐면 하자 치유는 취소 소송에서 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은 무효확인 소송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전승에서 승입니다. 승. 하자 승계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하자 승계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논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전반적인 복습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렇게 나왔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했다.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이게 위법하더라 이거요. 원래는 몇 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해야 되는데 4개월짜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량의 하자가 있어. 그럼 이제 여기 위법해요. 여기 위법합니다. 위법은 한데 어떻게? 효력이 있는 거죠. 유효합니다. 재량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취소 유효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권리침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뭐 때문에 나왔어? 얘 때문에 나왔죠. 그죠? 얘는 위법해요, 적법해요? 얘는 적법하죠. 이게 효력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효력이 있으니까. 그럼 나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운전을 했어요. 그럼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죠.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얘는 적법. 근데 여기다 이제 행정쟁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무슨 처분이죠? 도로교통법상 처분이죠. 그러면 국공로 도사징발, 도사님의 도로교통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심판 전치유가 적용돼요. 행정심판 전치유가 적용되면 불가증력 발생의 독립변수는 뭐야? 제소기간이 아니고 청구기간이죠.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간 도과하게 되면 심판 청구도 안 되고 그러면 소송 제기도 못하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별도의 특별 청구기간 뭔가 되게 짧은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죠.
그럼 뭘 적용시켜요? 심판 먼저 거쳐야 되죠? 행정심판 청구할 때 일반법 적용시켜야 되죠. 일반법은 뭐다? 행정심판법이다. 행정심판법 몇 조? 27조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며칠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심판 청구를. 90일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90일을 경과했단 말이야. 그러면 불가능력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자승계 논의할 때 네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앞에 있는 행정작용과 뒤에 있는 행정작용이 모두 다 처분이어야 된다. 이제 이거 봐라 안 와닿으시는 분들은 하자승계를 한번 다시 열어보세요. 다음 두 번째는요. 선행처분은 위법하나 취소 사유에 그쳐야 된다. 세 번째, 후행처분은 아예 적법해야 된다. 적법이라는 것은 선행처분으로 인한 위법성도 없지만 후행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도 없는 거예요. 여기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도 없는 겁니다. 아예 적법이어야 된다. 그 다음 선행처분은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게 되면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걸 제거해야지만 이것도 위법해지는데 이걸 제거하려고 하게 되면 불가증력 발생해서 소재기가 안 되죠? 뭐 심판 청구도 안 되고. 여기다가는요. 소송 제기해봐야 어떻게 돼? 적법하니까 기각돼 버리겠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건 왜 나온 거야? 이 위법한 처분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법치행정의 원칙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만약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도 바로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행정구제제도의 확립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 해서 안 되지만 만약 했다고 하게 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법치행정의 원칙이에요. 여기는요. 엄연히 위법한 행위 때문에 권리침해가 발생했는데 구제 방법이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이제 법리 조작이 필요해지죠. 법리 조작을 통해서 구제 방법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자의 승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자 승계 논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자 승계는 외형상으로는 후행 처분에 대해서 취송을 제기하고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서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다투는 것. 이게 바로 하자 승계였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위법 무효라면 이거죠. 이 앞에 게 위법 무효라면 그러면 운전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없죠. 없으면 얘는 그냥 위법 무효 없는 거고. 그럼 나는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한 것도 성립이 안 되죠. 요건 음결이니까 여기에는 운전면 취소 처분도 위법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 다투면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행 처분이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돼요. 여기에 위법성은 무조건 여기에 위법성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하자 승계는 선행 처분이 취소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일 때만 논의가 되는 거고 무효 사유일 때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입증해야 할 것이요의 요거는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취송의 심리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변론주의 원칙상 만약에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 취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법관이 위법성 탐지기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위법성 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위법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정말 위법한지 내가 한번 판단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탐지기를 막 해가고 여기 위법성 발견, 위법, 승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법관은 뭐야? 팔짱 끼고 구경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변론주의 원칙이겠죠? 그죠? 야, 네가 위법하다 생각하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 그리고 네가 입증해. 이거죠. 야, 네가 적법하게 행동했으면 네가 그것을 입증을 해. 이게 바로 변론주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해서 A라는 처분을 한다.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는 피고행정청은 이 요건을 모두 다 구비했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예요? 권한 발생 요건 사실이죠? 권한 발생 요건 사실은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만약 과세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과세 요건이면 이건 누가 입증해? 피고가 입증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A, B, C의 요건에 해당을 하게 되면 A 처분을 마이너스 하지 않아야 된다. 비과세 처분입니다. 과세 처분 하지 않는 거. 이럴 때는요. 이 A, B, C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이거 원고한테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요건 누가 이런 비과세 요건은요. 비과세 요건은 뭐에 해당한다? 권한 발생 요건 사실, 권한 장애 요건 사실이죠. 권한 장애 요건 사실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절차를 모두 다 제대로 거쳤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는 누가 입증한다? 피고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1, 2, 3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피고가 입증합니다. 근데 이게 뭐야? 재량행위더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위법성이 있다. 재량의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된다? 요거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증 책임의 주관적 문제로서의 입증 책임 분배 논의를 우리가 취송의 심리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학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고 책임설.
이건 이제 자기 확인설적인 입장에서 국가는 절대 잘못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 국가는 절대 잘못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무조건 원고가 다 입증해라. 이게 원고 책임설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예, 피고 책임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적법하게 권한 행사를 해야 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 처분이 적법한지는 죄다 피고가 입증해라. 이게 피고 책임설이었습니다. 그다음 일반 원칙에 따라서 세 번째,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 분류설.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 사실의 전부나 진위는 자기가 입증해라. 이게 이제 통찰 판례 입장이었었죠. 이 법률 요건 분류설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과세 요건은 피고가 입증해라, 재량의 하자는 원고가 입증해라, 비과세 요건은 원고가 입증해라. 이들에게 유리한 거니까. 과연 이와 같은 입증 책임의 분배 논의가 무효확인성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라고 했는데 옆에 보면 괄호라고 뭐라고 돼 있어요? 괄호에 판례는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따른다. 판례는 어떻게 봐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뭐예요? 여기가 적법이죠. 적법이고 여기가 위법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취소는 어디까지만? 여기 위법까지만 가면은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무효확인성은 어디까지? 여기 무효까지 가야지만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효라는 것은 위법하고도 그것이 너무 위법한 거죠. 그럼 이게 심지어 무효야 라는 건 누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희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밖에 없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니까 그 주장에 대한 입증도 원고가 해라. 아주 예외적인 상황 아닌가. 네가 입증해라 원고.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되면은 취소는 법률 요건 분류설의 입장을 그리고 무효확인성에서는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따르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무효확인 소송 그 처분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입증의 문제는 위법 적법의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지 무효 취소의 문제를 입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판례가 잘못된 판례입니다. 근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제 취소가 좀 차이가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뭐예요? 간접강제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보셔야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항고소송의 이유형 사유형이에요. 항고소송의 이유형 사유형.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처분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뭘 했습니까?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용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에 따른 기성명이 적용되겠죠? 이유형 사유형이면 몇 조 적용되죠?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죠. 여기서 이제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저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 다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재처분 의무를 만약에 행정청이 불이행해요. 재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처분을 하도록 강제를 해야 되겠죠. 법원이 행정청을 강제를 합니다. 강제를 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간접강제. 간접강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재처분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다음 그 기간 동안에도 끝내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또 배상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배상 명령, 그다음 기간을 주고 나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배상 명령을 하는 건 뭐예요? 행정청에게 일정한 금액을 예전에 이제 하급심 판례긴 합니다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500만 원씩 줘라. 하루에 5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배상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은요?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게 어떻게? 등 떠미는 거예요. 재처분을 하도록.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도록 등 떠미는 거예요. 근데 이 재처분 의무는 어디 있냐면 30조 2항에 있어요. 이건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서는 30조 2항을 어디다가 준용을 시켜요? 38조 1항에서 무효확인소송에 준용을 합니다.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도 거부처분 단계 위법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인정돼요. 행정청한테. 그 다음 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것이 무효확인 판결, 인용 판결이 나오면 역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을 할 때 취소는 34조 1항에서 간접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효확인소는요 34조 1항을 어디서요? 38조 1항에서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부처분이 위법해도 너무 위법해요. 그래서 무효확인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위법하고 무효인 게 맞아.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처분 무효확인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30조 2항이 38조 1항이 준용되니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금 제대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인정돼요. 근데 행정청이 하려면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준용을 안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무효확인성에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성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부처분이 너무 잘못했는데 내 말이 분명히 맞는데 행정청은 절대 나에게 제대로 처분 안 해줄 겁니다. 허가처분 안 해줄 겁니다. 이런 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 간접강제에 있어서도 취소원과 무효확인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입증책임 분배도 판례는 취소원과 달리 법률요건 분리서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판례는 간접강제를 무효확인성에서 부정을 하고 있지만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행정소법을 만들면서 38조 1항에다가 34조를 이렇게 넣었었어야 되는데 그때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실수로 34조가 빠진 거예요. 누락된 겁니다. 입법 불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석상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게 통설적 견해죠. 판례는 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정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접강제는 34조에 있었는데요. 사정 판결은 어디 있습니까? 28조에 있죠. 28조. 여러분 이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어떨 때 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처분이 있죠. 취소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을 법률상 원인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일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결과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이 결과 상태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처분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해서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중국이지만 옛날에는 뭐였어요? 중공이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죠? 어떤 경우를 봤었습니까? 여기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갑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같은 노선에다가 대규모 업체인 을에게 뭐 했다고?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위법하게 잘못해줬더라 이거예요. 갑이 을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소송이 몇 년간 계속되는 사이에 인근 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버스를 탔어요? 을의 버스를 탔다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을의 버스를 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을에 대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처분을 취소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시민들,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위법하게 면허 처분을 받아서 시내버스를 운행해 왔던 을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시민들의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중대한 공익사항 요청을 동반한 겁니다. 무슨 중대한 공익사항 요청? 이 결과 상태를 그대로 모해야만 하는, 유지해야만 하는 공익사항 요청이 동반된 겁니다. 발생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시민들의 무엇을요? 이익을 우리가 보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공공복리가 뭐야?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라고 했죠. 그 많은 시민들의 행복과 이익,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공공복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발생한 거죠. 이럴 때는 이 처분이 만약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을에 대한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를 제기했을 때 취소 판결을 통해서 이 효력을 제거하지 말고, 즉 인용 판결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예외적으로 청구의 주장 이유가 있음에도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정 판결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뭐예요? 이 처분이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취소 사유. 그러면 여기에는 이 결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취소에서 인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위법 유효가 아니라 위법 무효인 경우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위법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위법하고도 또 심지어 아주 위법해서 무효입니다. 그래도 이런 결과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죠. 왜? 대규모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수입적인 허가 처분 해준 거를 무효라고 인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관할행정청은 설사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주 경미한 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인을 하고 있겠죠. 행정청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왔거나 위법해봐야 무효는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을이 시내버스 운행을 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을은 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을 것이고,
아무리 갑이 소송을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이게 취소 사유든 무효 사유든 역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사정 판결의 필요성이 무효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발생합니다. 과연 무효 사유인 경우에도 사정 판결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38조 1항에서 28제 사정 판결 규정을 무효항의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정 판결은 이 결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유지한다는 것은 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원이 여기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된다면 법원이 뭐 한 거예요? 을한테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새롭게 해준 것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법원이 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사정 판결을 하게 되면 법원이 처분을 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 어떡합니까? 뭐 새로 처분하든지 그건 행정처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처분에도. 그러나 사정 판결은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간사의 사입니다. 사. 그죠? 여기서 이제 취소과 무효항의소송의 차이를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 소송에는 무효하고 등이 있어요. 예, 등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등에는 4개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무효 등이라고 했을 때 등은요, 무효와 유효, 그리고 존재와 부존재, 그리고 실효. 이렇게 5개가 포함돼요. 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이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 처분에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처분이 실효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바로 무효 등 확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럼 존재, 부존재는 무효, 유효와 어떻게 달라요? 존재, 부존재는 그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애당초 표시된 사실이 없다면 이거는 부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효, 유효로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문제는 무효 확인 소송만 나온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실효는 뭘까요? 실효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영업등록 처분이 나왔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돼서 이제는 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이럴 때 이제 실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을 행정청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였다, 철회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실효되었다라고 합니다. 무효는 뭔데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중에 효력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실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효를 확인 구하는 경우와 유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은 그 처분이 나한테 침익적이기 때문에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거죠. 유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처분이 나한테 수익적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을 구하는 것이죠. 예,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서 오른쪽의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적법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관할행정청이 뭘 했어요? 철거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애당초 적법 건축물이면 그러면 철거 명령은요, 위법 무효죠. 그죠? 위법 무효입니다. 철거 명령은 무효예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고 효과를 미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철거 의무가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물을 끝내 완공을 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건물을 지는데 위법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무효 유효에서는요, 오인이 문제예요. 오인은 이제 오이를 먹고 자란 사람을 오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인이 문제가 돼요. 철거 명령 처분이 유효하다고 오인하고 있을 거예요, 행정청은.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철거 의무를 지금 불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행정 대집행 들어가 버리겠죠. 그럼 좀 있으면 우리 집이 다 무너지겠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철거 명령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철거 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의무를 부과한 적도 없고, 따라서 나에게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권리 침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소송을 제기해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장래 위험으로서 행정 대집행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예, 이럴 때는 그 철거 명령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파면 처분이 나온 경우에 파면 처분. 갑이라는 공무원한테 파면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너무나 모범적인 공무원이고요. 예, 지금까지 표창을 1578번 받았어요. 징계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지각 한 번 하지 않은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어요. 뇌물이란 개념도 몰라요.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파면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위법 무효죠. 말도 안 되는 징계 처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면 처분의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갑은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다음날 그냥 출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지위가 박탈된 적이 없으니까 뭐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이유가 없죠, 원칙적으로.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날 가면 내 책상이 없겠지. 그렇죠.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KBS나 MBC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전임 사장의 문제를 요즘에 이제 다 파헤치고 있죠. 예.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 징계시키고 딴 데로 막 전출 보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처분이 없는 위법 무효인데 다음날 가니까 뭐야 책상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요? 아니, 갈 데가 없어. 갈 데라고는 옥상에서 담배 피기, 화장실에서 똥 싸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월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합리적 경제인에겐 돈입니다. 그죠? 월급 안 나오면 우리 가족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안 그래도 공무원 박봉인데. 그죠? 그리고 그 나에게 파면 처분을 했던 임용권자는 자꾸 지나면 나를 쪼아. 그죠? 너 왜 왔냐? 막 이렇게 불안해 미치겠어. 그죠? 이럴 때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통해서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유효확인소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 처분해줬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제 그린벨트에서는 건축을 못하죠. 예, 근데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예외적 허가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입니다. 그런데 재량의 하자가 있었어요. 재량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취소 사유에 그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의 건축허가 처분은 위법 유효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처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뭘 좀 알긴 아는 거죠? 그린벨트 내에서는 원래 건축을 못하는데 내가 실수로 허가를 해줬구나. 이건 무효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법은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아직 행정청은 그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스스로. 취소 처분하지 않았어요. 건축허가 처분 효력이 있죠? 있기 때문에 얘는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건물을 지어도 되는데 행정청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했던 건축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걷다가 또 철거 명령 처분을 하겠죠. 나는 분명히 유효한 건축허가에 근거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적법 건축물인데 그런데 철거 명령 처분해서 또 행정대집행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에다가 건축허가 처분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겠죠. 그렇죠? 건축허가 처분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건축허가 무효라고 오인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유권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또 고민 많으시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딱 소송을 딱 제기했을 때 행정청이 그때 그래 이 말대로 위법한데 취소다 유효야. 내가 지금 취소할게. 위법했었으니까 내가 직권 취소하면 되지. 그래버리면 상황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결국 위법권 청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축허가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죠. 수익적 행정이익을 취소할 때는 뭐가 논의가 돼요? 제한범위 논의가 나오죠. 직권 취소든 철회든지 간에. 위법한 건축허가 있다고 해서 얘가 직권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얘가 건물을 완공했으면요. 그 건축허가 처분이 정당할 것이라는 예의 신뢰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직권 취소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건축허가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준형성소송, 준항고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자격확인소송은요. 확인소송인 것이 분명하죠. 공적으로 그것이 유효하다, 무효이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소송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형성소송의 특징이 일부 포함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역시 취소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다투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유효, 무효, 효력을 다투고 있잖아.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무효를 확인받는다, 유효를 확인받는다. 그것이 무효냐 유효냐에 따라서 그 뒤에서 이 친구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형성소송의 특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판례 역시도 준형성소송 또는 준항고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무효확인성의 가장 핵심은 바로 원고적격이에요. 원고적격 논의 한번 보도록 합니다. 거기 원고적격 보시면 취승은 12조 1문에서 원고적격 규정을 두고 있고 무효확인성 몇 조에서? 35조에서 원고적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승상 원고적격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학설이 뭐뭐 있었어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익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4개 있었죠. 그 중에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통설판례다? 법률상 보익설이 통설판례고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무효확인송의 원고적격 35조에 있는 법률상 이익도 취승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것일까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35조에 보게 되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조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판례는 원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판례였었습니다. 근데 과세처분을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자 부담금은 뭐예요? 과세처분은 여기서 세금을 납부하면 그 금원이 다 어디로 가요? 국고로 환수가 되죠. 국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담금이란 건 뭐예요? 부담금이란 것은 일반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만 사용되는 금원을 말하는 겁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만약에 파헤치고 도로에 웅덩이를 파고 뭐 이런 사람에게 너 때문에 도로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럼 그 친구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바로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과세처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과세처분이 나왔는데 얘는 전혀 세금을 낼 친구가 아니에요. 위법 무효입니다. 근데 일반 국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과세처분 나오면 냅니까 안 냅니까?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들 이상한 사람들 말고요. 괜히 머리 굴린 사람들 말고 일반 국민은 제가 일반 국민이라고 했잖아요. 저 2반 아니었습니다. 일반 국민은 일반은 공부 제일 잘하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과세처분하면 그건 내요. 그죠? 대부분 냅니다. 얘가 돈을 냈습니다.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위법 무효죠? 안 내도 낸 돈이죠? 그러니까 이 낸 돈은 뭐가 되는 거야? 과오납이 되는 겁니다. 과오납. 그렇죠? 과오납은 뭐야? 과는 너무 많이 낸 거. 오는 잘못 낸 거. 이건 과납이에요, 오납이에요. 3천을 내야 되는데 5천을 냈으면 오납이 2천이 발생한 거지만, 그죠? 과납이 2천이 발생한 거지만, 그러니까 안 내야 되는 걸 낸 거기 때문에 오납이죠. 어쨌든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돌려달라고. 그러면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길어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학설은 당사소송으로 보는데 상관없고요. 그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면 인용 판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여기서 부당이득이 성립돼야 되겠죠. 부당이득이 성립되려면 부당이득 규정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부당이득 규정이 어디 있어요? 민법 741조에 있어요. 741조에 보시게 되면 이럴 때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에 따르게 되면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이 4개가 있어요. 1. 일방에게 어떤 이득이 발생했어야 된다. 2. 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 3.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원인 결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4.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이득 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득 발생했습니까? 국가가 5천 가져갔죠. 그렇죠? 국가에게 이득 발생했습니다. 손해 발생했습니까? 갑이 지금 5천 뺏겼죠. 발생했습니다. 이득과 관계 성립됩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죠? 법률상 원인, 이게 문제가 되죠. 법률상 원인은 뭐예요? 5천만 원이 납부된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과세처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과세처분의 뭐가 효력이죠. 이 과세처분의 효력이 바로 법률상 원인입니다. 그죠? 그러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법률상 원인이 없죠? 법률상 원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충족이 되고 부당이득이 성립되죠. 여기서 논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뭐예요? 취소의 수사법원이 아니죠. 민사법원은. 처분행정처도 아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아니고 취소의 수사법원도 아니니까 얘는 권한 없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얘가 본안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 즉 저 앞에 있는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본안재판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 전제 문제가 바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심사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결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네 번째 법률상 원인이 있냐 없냐 관련돼서 여기에는 이 민사법원은 뭘 판단해야 돼요? 얘의 효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결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얘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건 분명하니까 실체적으로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보고 인용 판결을 하겠죠. 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효잖아요. 그렇죠? 선결 문제는 뭐랑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 그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어떨 때만 발생한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 무효가 아닐 때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우선 성립이 돼야지만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돼서 판단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구성요건적 효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민사법원이 과세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될 일은 전혀 없다. 그럼 막힘이 없는 거죠? 예. 얘가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막고 나설 만한 구성요건적 효력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으면 부당이득 성립된다고 말할 수 있죠? 민사법원이? 그러면 인용판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맞습니다. 권리구제 수단 맞습니다. 지금 무효니까 무효확인성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무효확인성 논의하는 거랑 이거랑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뭐가 있죠? 그죠? 그러면 무슨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더 직접적이고 더 실효적인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있을 때는 여기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다. 보충성 원칙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무효확인성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걸 받아줘야 되는지 아닌지. 여기서 35조의 원고적격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말이에요. 생기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5조에 보시게 되면 종래 판례가 이렇게 봤었어요. 35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무효확인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법률상 이익은 얘는 분명히 뭐랑 똑같냐면 얘는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같아요. 취소의 원고적격과 같아요. 이게 같은 행정소법 내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달라버리면 내부적으로 충돌되니까 입법 과오죠. 법률상 보호이익 맞습니다. 취소이랑 똑같이. 이게 문제가 돼 이게. 그리고 무효확인성은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뭐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 것인가가 여기서 문제가 돼요. 확인의 이익이라는 게 확인소송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확인소송이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확인의 이익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우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1번, 2번이 등장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엄연히 무효인 처분이고 나의 권리침해를 전혀 발생시킨 사실이 법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송 제기하는 건데? 근데 뭐라고 했어요? 법적 불안이 있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고 나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나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권리 존보를 확정시켜줄 필요가 좀 있어서 지금 소제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일종의 협의의 조의 권리보호 이익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효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고 따라서 판결을 통해서 그 권리 존보를 확정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무효라는 측면에서 무효인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두 개가 들어가고 세 번째 확인소송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들어간다? 보충성 원칙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봤던 게 종래의 통설 판례야. 2008년도 이전까지. 그래서 이 보충성 원칙이 아직도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확인의 이익의 핵심은 이 친구란 말이에요. 왜? 얘네 둘은 말이에요. 얘네 둘은 35조에 원고적격 안에서 논의를 안 해도 어디로 빼낼 수 있어요? 협의의 소익이라는 새로운 집을 찾아주면 됩니다. 원래 얘 집은 뭐예요? 이건 원래 협의의 소익이기 때문에 원래 집이 협의의 소익이에요. 근데 잠시 35조라는 캠핑카를 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 이제 캠핑카 못 타라고 얘를 보내면 어떻게?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얹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친구가 캠핑카인데 캠핑카 빌려온 거야. 얘가 탄 거야. 얘가 이제 못 타면 얘들도 못 타요. 하지만 얘들은 따로 집이 있어. 어디? 협의의 소익이라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내면 돼. 핵심은 얘야. 이 차 빌려온 놈 보충성. 얘가 핵심이란 말이야. 얘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보충성 원칙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보는데 종래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이렇게 무효확인성을 제기하게 되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으로 부당이득 과한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충성 원칙 큰결로 35조의 원고적격 큰결로 무효확인성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다 각하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우스 원인자 부당금 판례에서 각하가 안 되고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다는 것은 바로 주장은 타당하지 않지만 받아는 줬다는 얘기죠. 보충성 원칙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서 있었냐면 여기는 이견 없이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데 이번 판례에서는 무효확인 소송의 인용 판결,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함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 행정소송법 30조에 보시게 되면 기속력 규정이 있어요. 30조 1항은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고 30조 2항과 3항은 재처분 의무 규정이에요.
여러분 기속력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반복금지 의무, 대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3개가 나오죠. 그죠? 왜 이런 게 나온다고 했어요? 행정소송은 중간에 행정청이라는 친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 때문에 뭐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죠? 행정소송은 항상, 행정법은 항상 그놈의 공정력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의 문제도 항상 행정청이라는 친구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엄연히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해갖고 법원이 취소를 시켜도, 무효하게는 시켜도 행정청이 또 똑같은 짓 해버리면요, 그러면 그 소송은 다 무의미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라는 게 있는 거죠. 항고송의 이유형 사유형에서 어떠한 수익적 처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어. 법원은 위법한 거야 라고 취소를 해도, 무효하기는 해도 행정청이 그 다음에 또 손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거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받아내는 게 목적인데, 거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해서 취소를 시켜도 제가 끝내 그 허가를 안 해주면 이런 소송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중간에 그 행정청이라는 놈이 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세처분 잘못했다고 해서 취소 판결 받으면 뭐하고, 무효확인 판결 받으면 뭐하겠냐 이겁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의 주된 소송 목적은 돌려받는 건데 돌려주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반복금지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재처분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반복금지 의무는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마라는 소극적 내용의 의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30조 1항에 뭐라고요?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근거해서 인정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행정청의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런 얘기하면서 신청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러잖아요. 집행정지에는 별도의 뭐가 없으니까 재처분 의무를 인정시킬 만한 규정이 없어서 했잖아요. 23조 6항이 30조 2항만 준용했지 2항을 준용 안 했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안 됐고, 그러면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도 재처분 의무라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재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 같은 적극적 기속력으로서의 의무는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인정을 안 했었어요. 취소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지금도 인정 안 합니다. 물론 학설은 인정해요. 판례는 인정 안 합니다. 왜?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if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항상 if 무효확인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충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말고 본안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습니다. 무효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인용 판결 나오겠죠? 무효확인 판결 나옵니다. 원상회복 의무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죠? 안 돌려줍니다. 무의미한 소송이죠? 그럼 얘는 또 가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다시 제기해서 얘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사법원 가갖고? 제가요, 앞에서 행정소송 제기했고요. 무효임도 확인 받아왔어요. 여기요, 판결문. 그럼 얘가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잘 받아오셨습니다. 이러겠어요? 구속요건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도 판단할 줄 아는데, 뭐하러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오셨습니까? 얼빵하신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뜻이야? 무효확인성을 제기해봐야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지만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은 얘가 권리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소송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는 것만 갖고는 권리구제 안 된다. 그리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야 된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효확인 판결을 안 받아와도 알아서 해결할 줄 안다. 그러므로 이건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훨씬 직접적이고 훨씬 더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면 이 보충성 원칙이 인정이 안 돼서. 이건 있죠. 이거는. 돈 뺏겼잖아요. 그죠? 현존하는 법적지위의 불안. 돈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법원이, 이건 과세처분 무효라는 거 확인받을 필요는 있어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각하를 시켰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다? 지금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무효확인성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구제 방법이 여전히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더 이거보다 직접적이고 더 실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충성 원칙은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더 직접적이고 더 실효적인 방법이 있냐 없냐예요. 더는 아니에요. 얘가 이제 쌤쌤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받아줍니다.
이게 바로 원고적격이에요. 예, 그 다음. 예, 만약에 종래처럼 이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하고 35조의 법률상 이익하고 어느 게 더 넓어요? 어느 게 원고적격을 더 엄격하게 요구했었습니까? 확인의 이익이라는 추가적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무효확인성이 훨씬 더 엄격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얘도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얘들도 이 캠핑카를 탈 수가 없습니다. 미아가 돼버렸습니다. 얘는 그냥 협의의 실기라는 지네 집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35조 원고적격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협의의 실기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35조는 이게 이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종래에는 35조가 12조 1문보다 좁았었어요. 지금은 똑같아진 상태다. 밑에 있는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효확인 소송에서 그것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판례가 이런 판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공정력과 입증 책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공정력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한 대로 치게 되면 앞에서도 배우신 대로 유효성 추정의 힘입니다. 행정행위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신림동에 한 분의 강사님만이 아직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고 계신데 그 강사님은 지금 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경로 의존성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봤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의 학설 대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효성 추정의 힘, 그 다음에 적법성 추정의 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첫 번째 처분이 적법하다,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다, 처분이 위법하다. 여기서 위법한데 그것이 당연 무효다. 여기서 위법한데 그것이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가 아니다.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가 아니다.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면 이건 뭐야? 이건 위법 무효가 맞고요. 이거는요 위법 무효가 맞죠. 네,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라고 했습니다.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성 추정의 힘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은 그대로 오는 거죠. 효력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위법 유효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취소 사유죠. 근데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의 힘으로 보게 되면요. 당연 무효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보는 거야. 유효성이 추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는 위법이면 무효인데 공정력이 유효성이 추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위법 유효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아니면 적법이 추정되고 적법해서 유효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어때요? 여기서 당연 무효냐 아니냐는요. 거꾸로 보시게 되면 공정력의 문제죠. 그죠? 여기는 공정력이 있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공정력이 있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공정력이 있다 없다. 그럼 여기서는요. 공정력이 있다 없다는 유효 무효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요. 공정력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적법 위법의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공정력이 있다 없다가 얘들은 유효 무효의 문제로 되고 얘들은 애당초 적법 위법의 문제로 됩니다. 여러분 입증 책임의 문제는 위법 적법 문제입니까? 그렇죠. 입증 책임은 그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로서의 요건 사실. 그렇죠? 요건 사실. 법률 요건 부분이나 아니면 재량의 하자에 있어서의 불문법의 요건 부분이나 이 요건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고 입증에 대한 피고 입증에 대한 문제죠. 요건 사실의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건 사실의 존부의 문제는 뭘 달리 만들어? 처분의 위법적법을 달리 만드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법적법의 문제니까 뭐가 생겨요? 여기는 공정력의 입증 책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공정력의 유무가 존부가 위법적법을 달리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판결의 결론이 달라져요. 여기서는요. 입증 책임 문제가 전혀 아니고 둘 다 위법이잖아요. 공정력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위법이잖아. 그러면 그냥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인용 판결이에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무효인 경우에도 인용 판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가
공정력의 존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와 관련돼서 판례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의 힘이기 때문에 공정력의 존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는 공정력의 존부와 입증 책임의 문제는 아무런 하등의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등의 관련이 없죠. 공정력의 존부에 따라서 위법자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결국 취소 판결 나오는 건 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정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뭐라고 한 거예요? 판례는 공정력 유효성 추정의 힘이고 유효 무효의 문제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취소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 문제하고 무효확인성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의 문제는 뭐가 다르죠? 무효냐 아니냐라는 판단이 추가되냐 안 되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바로 취소와 무효의 구별 문제고 취소와 무효의 구별 문제는 공정력에 대한 존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판례가 공정력의 존부는 입증 책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으면 무효확인성에서도 공정력의 문제는 취소과 동일하다고 판시를 해야 됩니다만 판례는 여기서 원고 책임서를 취했어요. 판례 스스로 충돌한 거죠. 그런 얘기가 밑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 간접 강제에 대한 얘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교재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무효 등 확인 소송. 로마자 1번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 소송 효력 유무는 무효, 유효, 실효. 존재 여부는 존재, 부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소송법 4조 2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조가 항고소송의 종류 규정이고요. 필요성 엄연히 무효인 처분이고 따라서 아무런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더라도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외관은 뭐예요? 처분통지서가 발송됐다는 겁니다. 처분통지서 행정청이 발송했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고 행정청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외관이 존재하는 이상 행정청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믿고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강제수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유권적 확인을 받을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무효확인소송의 성질 확인소송 외에도 형성소송의 특징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는 확인소송입니다. 밑에 판례를 보시게 되면 행정상 법률관계는 이를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적으로라는 거죠. 획일적이란 좀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재소기한의 도가 등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임을 확정하여 그 외견적 효력을 제거해 줌으로써 외관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행정처분의 취소 해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구제의 길을 터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권리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불복해서 처분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이것도 역시 효력 다투는 것은 매한가지다. 취소이랑 효력 유무에 대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소송의 유형에 속하며 형성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 형성성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준형성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4번의 소송요건 보시게 되면 처음에 우리 박스에서 보신 대로 대상 접격은 동일합니다. 취소이랑 원고 접격이 핵심이었고요. 35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12조 1문과 동일하게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볼까? 아니면 확인의 이익을 포함하는 즉시 확정 이익으로 볼 것인가? 학설 대립이 있다. 법률상 보호익설, 입법 비과오설. 법률상 보호익설에 따르게 되면 뭐예요? 확인의 이익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원고 접격 규정이 맞다는 겁니다. 밑에서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협의 수익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12조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12조 2문을 협의 수익 규정으로 보게 되면 제목이 원고 접격이기 때문에 입법 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안에 협의 수익의 내용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35조의 제목이 원고 접격인 것은 입법 과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을 뭘로 바꿔야 돼요? 12조 2문을 협의 수익으로 보거나 35조 안에 협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원고 접격 및 협의 수익이라고 제목을 따는 게 맞겠죠? 입법 과오라고 봐야 됩니다. 법률상 보익설을 보시게 되면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이 되고 있죠? 30조가 전체적으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취소가 동질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질적이다. 그래서 원고 접격도 같이 봐야 된다. 그 다음 확인의 이익이라는 문제는 민사소송과의 비교 속에서 나온 것인데 행정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과 다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즉시 확정 이익설은 뭐라고 하느냐?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소송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확인의 소와 같은 것으로 봐야 돼. 그쪽을 동질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소송과 다른 것으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취소송은 엄연히 공정력이 존재하고 따라서 유효한 상태고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효확인소송은 공정력이 없고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취소송과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 종래 판례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법 35조에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확인을 구하려 밑줄하는 것이고, 첫 번째, 현재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법률상 지위에 불안,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가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 동그라미 1번. 그다음부터 동그라미 2번.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 확정의 필요성이죠. 그다음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이게 바로 동그라미 3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예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이게 바로 뭐다? 보충성 원칙입니다. 보충성 원칙. 경우에 인정이 된다. 그래서 종래에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받고 즉시 확정설의 입장을 분명히 취했습니다. 세 가지 확인의 이익을 모두 요구했었고요. 그 다음 최근 판례 보시게 되면 행정소송법에는 무효확인성의 보충성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이거는 뭐냐면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행정소송법에 보충성 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엔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는가? 없는데 왜 똑같이 보충성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냥 이것은 뭐다? 일본의 행정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다가 남은 잔재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충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보충성 원칙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 않는가? 그 다음,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왜? 이게 뭐예요? 법률상 보호이익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법률상 보호이익이면 충분하다. 35조의 법률상 이익이. 별도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보충성 원칙 필요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행정처분의 무효임을 전제로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인 구제 수단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 관한 청구 소송과 같은 다른 더욱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지는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판례를 바꿨습니다. 판례를 바꾸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은 이제 필요가 없다. 남은 건 오직 법률상 보호이익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요. 12조 1문의 법률상 이익과 35조의 법률상 이익이 완전히 똑같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 사시나 행시나 입시나 법행이나 이런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이때부터 갑자기 문제 출제 방식이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옛날에는 취소송은 또는 무효확인 소송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때부터는요. 항고소송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취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자기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 적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둘 다 한꺼번에 검토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취소송이랑. 검토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판례는 이제 별도의 명시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원상회복 의무를 판례가 인정한 겁니다. 학설은 원래부터 인정해 왔고, 그러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취소송에서는 여전히 원상회복 의무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메일 주시면 제가 자세히 그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취소송은요, 제가 성각자기 때문에 판례는 원래 저를 따라온다고 했죠.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를 판례가 인정할 것이라는 걸 제가 예전부터 예견했던 건데, 이후에 또 이런 질문 나오죠. 선생님은 점쟁이시니까 이후에 그러면 판례가 이것을 확대해서 확장시켜서 어떻게 취소 판결의 원상회복 의무도 인정하게 될까요? No, 절대 네버 아닙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따로 메일을 주시기,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보내다 또 밤새 되니까. 검토해 보시게 되면, 너 진짜 궁금할 때, 난 이런 거 아니면 모르면 미쳐버린, 난 진짜 트리플 A다. 이런 사람만 연락을 주세요. 무효등 확인 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보충성 원칙 필요 없고, 그러면 확인의 이익은 필요가 없고, 취소과 똑같다. 결론이고요. 밑에 협의의 수익은 뭐예요? 과거에는 확인의 이익 안에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한 판결 통한 권리존부 확정 필요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의 수익에 대한 논의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입법 과오라고 봤었죠. 근데 지금은요, 필요합니다. 알겠죠? 따로 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불안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피고 적격은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조치 제소기간 적용 안 된다고 했고요. 본안심리, 직권심리주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건 취송의 심리에서 우리 배우신 대로 뭐가 원칙이에요? 변론주의 보충설이죠? 변론주의 보충설이 적용되고,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취소가 다른가? 무슨 뜻이요? 취소는 우리가 법률요건 분리설의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원고 책임설을 취하고 있는 판례 입장이 맞는가? 학설 보세요. 무효확인 소송 취소가 다르다. 무효인 경우다. 특별히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그걸 입증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어요. 법률요건 분리설은요. 위법성의 정도 문제는 공정력의 존부 문제고, 공정력의 존부 문제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효확인송이든 취소이든 입증 책임의 문제는 오직 위법적법의 문제에서만 발생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 이거죠? 판례, 당연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을 주장 입증이 어떻게 입증해 이걸? 입증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오라고 해요. 무효 취소는 입증 못해요. 이거 법까지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적법한 상태에서 정당 부당 입증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죠? 물론 이제 중대 명백성설인데 그걸 항상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판례도 무효와 취소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와놓고 지금 와서 원같은 입증하라고 하면 무효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한번 상대편에서 입증한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럼 또 위법성의 정도는 오직 법률상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입증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공정력의 존분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다음 판결 대세효가 인정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앞에서 나온 적 있죠? 을이라는 대규모 업체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을에 대한 면허 처분이 위법 무효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면 대세효가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을 제기한 갑하고 피고 행정청 사이에는 그 면허 처분 없는 건데 을한테는 있는 거죠? 그럼 갑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상 제3자인 대규모 업체 을에게도 무효 확인 판결의 효력은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걔한테도 면허 처분 무효임이 인정돼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뭐다? 오직 대세요. 오직 대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29조에 1항에 대세효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판결의 대세효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세효라는 것은 소송상 제3자에게 형성력이 원용되는 힘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세효 규정은 형성력의 간접적 근거 규정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원래부터 무효인 처분입니다. 원래부터 무효인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 판결의 형성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29조 1항을 적용시킬 때는 문헌 그대로 직접적 근거가 되는 대세효 부분만 끌어다가 준용시키는 거예요. 그거의 간접적 내용으로서의 형성력은 끌어올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대세효만 준용되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29조 1항은 취소에 있어서는 대세효와 함께 형성력의 의미를 갖습니다. 대세효 규정은 29조 1항은 무효 소송에서는 오직 대세효의 의미만 갖습니다. 형성력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형성력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속력. 기속력은 똑같고요. 간접강제가 이제 위에 있는 기속력 중에서 재처분 의무와 관련돼서 과연 간접강제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문제점. 30조 2항을 38조 1항이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도 인정된다. 이거 괜찮을 것 같죠? 네.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성을 제기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근데 38조 1항이 34조의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부처분이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하고 심지어 무효인 경우하고 어느 게 더 잘못했어요? 무효인 경우가 더 잘못한 거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재처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건 오히려 무효 쪽입니다. 근데 무효인 경우에서는 재처분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박균선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악설 보시게 되면 긍정설.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해서 간접강제를 인정 안 하게 되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소극적 처분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극적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극적 처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극적 처분이 바로 거부죠. 그 다음 이거 과세 처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같이 과세 처분. 그 다음 여기서 결과 제거의 요청이 있을 때입니다. 즉 아까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돈을 안 낸 경우는 뭐고 돈을 낸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돈을 안 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목적이 뭐죠? 나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게 목적이죠. 돈을 이미 냈습니다. 이미 냈을 때는 뭐가 목적이죠? 소송 목적이? 돌려받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과 제거의 요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무의미합니다. 얘한테 관련이 없어요. 종래 방식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래 방식대로 보게 되면 철거 명령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는 무효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어요. 근데 이미 과세 처분 다음에 돈을 낸 상태다.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 안 하면 이건 실익이 없었죠. 협의 수익이 없어요.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간접강제를 인정 안 하면 이거는 무효 확인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밖에는 무효 확인 소송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무효 확인 소송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가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시킨 겁니다. 이걸 살린 거예요. 이건 끝까지 죽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여전히 돌아 있습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예. 1인 시위를 하면은 지나가다가 커피라도 한 잔 주시면. 강의는 언제 하지? 예, 그래서, 예, 이것도 인정하는 게 맞죠. 간접강제 인정하고, 예? 무효행위소의 취소이랑 뭐가 달라요? 더 잘못한 게 무효잖아. 그럼 무효행위소에 당연히 무효임을 무효라는 것이 맞다면 권리구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어줘야죠. 그죠? 부정설 보시게 되면, 반복된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제소기간 도과 시에 무효행위소를 제기하지 말고, 다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진짜 사람 얄팍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야, 너 거부처분에 의해서 왜 무효행위소를 왜 제기하냐?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엄연히 요건 구비했고 누가 봐도 요건 구비한 게 분명하니까 거부처분 완전 말도 안 되니까 무효니까 내가 무효행위소 제기했죠. 무효임을 내가 자신 있으니까 무효행위소 제기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뻥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전 뻥친 게 아니거든요. 뻥치고 있네. 너 거부처분에 의해서 무효행위소 제기한 게 제소기간 도과해서 비겁하게 무효행위소를 돌린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내가 너 사는 방법 가르쳐줄게. 판례가 좀 특이한 게 말이야. 거부처분이니까 제소기간 도과였고 불가증력이 발생해도 불가증력은 오직 뭐니까 쟁소법적 효력이 지나지 않으니까 실체법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네가 진짜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맞다면 다시 허가 신청해. 그럼 그냥 거부처분 하잖아. 그러면 이 거부처분은 처분성 인정돼. 판례가 인정해줘 요거. 그러니까 아직은 제소기간 도가 안 되잖아. 요거는 두 번째 거부처분은 거기다 취소금 제기해. 이럽니다. 전 싫습니다. 내가 요건 구비한 거 분명하기 때문에 무효임이 자신 있기 때문에 무효행위소 제기하는 겁니다. 왜 내가 비굴하게 가서 다시 허가 신청하고 거부처분 받은 다음에 걷다가 왜 취소를 얘기합니까? 심지어 무효인데. 그죠? 사람 얄팍한 사람 보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다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나?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얄팍하게. 38조 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해서 30조 2항을 준용하면서도 재처분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34조 간접강제에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 무슨 느낌이야? 야, 네가 낸 돈은 네가 낸 돈은 밥 먹는 것까지 커피값은 포함 안 되지. 커피 돈 내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아이고, 입법 불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입법 불비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돼야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과 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구별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무효확인 판결의 대상이 된다면 거부처분이 더 잘못한 겁니다. 두 번째, 간접강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거 오타입니다. 오타. 입법 불비. 원래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거부처분에서 무효항의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다 얄팍하게 제소기간 피하려고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약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재처분 의무도 인정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강제 규정이 없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시게 되면요. 3조에 불신검문 규정이 있어요. 불신검문 규정에 보시게 되면요. 불신검문이 뭐예요? 불신검문이. 경찰 조사, 행정조사 일종인데 그러니까는 수상하다 이거예요. 수상하다. 저 사람. 수상하다. 그러면 잠깐 멈추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 앞에서 더 이상의 이동이 없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정지 명령이에요. 정지.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경찰관이 의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키는 과정이 바로 질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는 이 거동부심자가 굉장히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면 그냥 인근의 경찰관서로 가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경찰관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행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지 그래야지 질문할 수 있죠? 아니면 뭐 그 사람 계속 뛰어가면 같이 뛰면서 궁금하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지는 법적 성질이 하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판례 보면요. 정지했는데 상대방이 정지를 안 해요. 그냥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이럴 때 경찰관이 이 사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강제 수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손을 붙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게 하면요. 이건 다 불법적인 공무집행이 됩니다. 더 이상 불신검문이 아니다라고 판시합니다. 이럴 땐 오히려 그 거동부심자가 실제로 범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거동부심자가 경찰관을 때려서 상해를 입혀도 무죄라고 판례를 지금까지 수없이 판례를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불신검문에서 정지라는 명령 규정을 더 놓고 나서 뭐가 없으니까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정지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항상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공정력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공정력을 인정하고 나서 제소기간을 인정 안 하면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정력을 인정해놓고 나서 제소기간이 따로 제한이 없으면 1578년 뒤에 효력을 제거해버리면 오히려 행정법 관계 정성이 더 침해된다고요. 항상 뭔가를 인정하려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대장시로 강제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재처분의 의무를 인정해놓고 나서 간접관계를 인정 안 하면 차라리 재처분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거면 차라리 재처분 의무도 부정하는 게 맞고, 차라리 우리한테 괜히 기대 심리를 주지 마. 그래서 이러면 오직 취소밖에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항의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 사정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정 판결은 처분의 효력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고요. 취소 판결 가능성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취소를 제기했는데 그게 만약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인용 판결 나와요? 나오죠. 취소입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초과 달성한 거잖아요. 근데 무효항의성을 제기했는데 고작 취소 사유에 그치게 되면 인용 판결 나올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무효까지 도달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기각 대상이죠.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 과연 취소 판결이라는 내용의 인용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내용이네요. 학설, 기각 판결설. 소송 목적물은 바로 무효인 처분이다. 원고의 주장은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효가 아니면 기각시키는 게 맞다. 이런 형식주의자. 소변경 필요설. 이건 잘난 척주의자예요. 잘난 척주의자.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하여 취소로 소변경을 한 다음에 취소 판결이 된다. 아니 그래도 가서 취소 판결 될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 부분에서 취소하고 무효항의성의 소송 요건의 차이점은 그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이라고 했을 때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적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 있었죠? 형식이 취소냐 라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시켜서 각하시키려고 한다거나 형식이 취소냐 해서 제소기간 적용시켜서 각하시키려고 하게 되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무효항의성을 소변경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인용됩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자고 했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요번엔 또 판례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치겠죠? 그죠? 네, 판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소변경 시킨 다음에 취소 판결할 거면 그냥 여기서 취소 판결하는 게 낫죠. 뭘 굳이 또 번거롭게? 취소 판결 가능성. 무효 확인 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거기 때문에 언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if 만약 취소를 제기했더라면 그것도 가능했다면 그때는 취소 판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맞죠? 아까 이 간사한 놈아라고 했을 때 도의식 측에 대해서 그때는 뭐예요? 취소를 제기하려고 해봐야 이미 제소기한이 도과됐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21조에 따른 소변경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거예요. 근데 얘는 무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효항의성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판단해 보니까 취소 사유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취소로 21조 근거에서 소변경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취소 판결 나옵니다. 그죠? 취소 판결 나오는데 굳이 소변경을 요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판례도 그렇게 봅니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무효임을 확신한다. 라고 하지 않은 이상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밑에 보시면 취소이라고 전제했을 때 제소기간 등의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됐으면 이건 소변경도 원래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목적 달성 안 된 거니까 기각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만약 취소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취소 요건이 충족된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굳이 소변경할 필요 없이 여기서 취소 판결하는 게 맞고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오랜만에 판례가 제대로 된 입장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판례는 입장을 다 전향적으로 바꿔서 제 뒤를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소과 비교를 하면서 무효항의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